달빛 야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주생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야담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명나라 마렵 중국 전당 땅에서 시작된 한 선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짓고 강 위를 떠돌며 자유롭게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눈부신 꽃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더 빛나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주생. 이름은 해, 자는 직경, 호는 매천이라 하는 이 사내는 대대로 전당 땅에 살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친이 촉주 자사의 보좌관이 되어 촉주로 옮겨가 살게 되면서 주생의 어린 시절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습니다. 18살에 태학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았고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태학이란 명나라 수도에 설치한 국립대학, 곧 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곳이었으니 거기서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입니다.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주생은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깃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상자를 열어보니 수천냥 돈이 있었습니다. 그 절반으로 배를 한 척 사서 강과 호수를 오갔고 나머지 반으로는 온갖 잡화들을 사들였다가 그때그때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침에는 오나라 땅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초나라 땅으로 가며 사노라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오나라 땅은 지금의 강소성 지역이고 초나라 땅은 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 지역입니다. 이 넓은 강남 땅을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으니 세상에 시름이랄 것도 없고 구속이랄 것도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좌절을 강물에 흘려보내며 주생은 그렇게 강 위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악양성 밖에 배를 대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친하게 지내던 나생이라는 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생 역시 빼어난 선비였는데 주생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사왔습니다. 오랜 벗들이 우연히 만났으니 술잔이 거듭 돌 수밖에요. 즐겁게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퍽 취해버렸습니다. 주생이 배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캄캄했습니다. 이윽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주생은 닻을 풀어 배를 강이 중류로 흘려보내 놓고는 삿대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취기와 함께 잠든 그 밤, 배는 혼자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이 이끈 그 방향이 결국 주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주생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안개에 쌓인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달은 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양쪽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어슴푸레 보이고 새벽빛이 어둑했는데 때때로 비단 등롱과 은 등촉의 불빛이 붉은 난간과 빛빛 주렴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으니 이곳은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생의 고향 전당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생은 그 새벽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읊었습니다. 악양성 밖에서 삿대에 기댔더니 밤사이 바람 불어 취향에 들어섰네. 두견새 소리에 새벽봄 달이 밝은데 몸이 이미 전당에 있어 흠칫 놀라네.
취향이란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 삿대에 기댔더니 어느새 고향 전당에 와 있더라는 이 시에는 의도하지 않은 귀향이 주는 묘한 놀라움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생은 배에서 내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니 그중 반은 이미 세상을 떴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옛 친구의 절반이 없는 세상. 주생은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서성이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생 앞에 기녀 배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배도는 주생이 어린 시절 몹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고 배도는 매우 정답게 주생을 맞이했습니다. 배도가 주생에게 이런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하늘과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던가. 만리 밖에서 돌아오니 눈에 뵈는 족족 달라졌네. 두추의 노랫소린 옛날 그대로인데. 석양에 작은 누각 주렴이 거쳐있네. 하늘가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는가 라는 구절은 고향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추는 당나라의 명기 이름으로 여기서는 배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당신을 나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배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오랫동안 남의 아랫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나요?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혼인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소. 배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짝을 구해드리겠다는 말은 사실 자신이 그 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애돌려 표현한 것이었지요.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감히 바라지 못하던 바요. 정답게 앉아있는 사이에 날이 벌써 저물었습니다. 배도는 여종에게 분부하여 주생을 별실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주생이 방에 들어가 벽을 보니 절구 한 편이 적혀 있었는데 몹시 참신한 시였습니다. 절구란 네 구절로 이루어진 한시 형식입니다. 여종에게 물으니 주인아 씨가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시는 이러했습니다. 비파로 상사곡 연주하지 마오. 음악소리 높아질 때 더욱 애가 끊어지오. 꽃 그림자 주렴에 가득해도 찾는 사람 없나니. 봄날 황혼역에 얼마나 혼자 지냈던고. 상사곡이란 님 그리는 마음을 담은 악곡 이름입니다. 비파로 상사곡을 연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음악이 그리움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꽃 그림자가 주렴에 가득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구절에서는 아름다운 봄날을 혼자서만 보내야 했던 한 여인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했던 데다 배도의 빼어난 시까지 보고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하얗게 재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차운시를 지어 배도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각을 모으며 고심했지만 끝내 시를 짓지 못했습니다. 차운시란 다른 시의 운이 되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 짓는 시입니다.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땅에 가득한 달빛과
무성한 꽃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 속을 배회하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주생은 무슨 일인가 잠옷 궁금했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배도의 방이 있었는데 비단 창 안으로 붉은 등불이 환히 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생은 가만히 가서 배도를 엿보았습니다. 배도는 홀로 앉아 채운전이라는 좋은 종이를 펼쳐놓고 점년화라는 사패의 노랫말을 만들고 있었는데 앞부분만 지어놓고 뒷부분을 미처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년화는 사패 레퍼토리의 하나입니다. 그때 주생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노랫말 짓는 걸 손님이 도와도 되겠소? 배도는 화난 체하며 말했습니다. 미친 손님이로군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다니. 손님은 원래 미친 사람이 아니거늘 주인이 손님을 미치게 하는구려. 배도가 그제야 미소 지으며 주생에게 노랫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노랫말은 배도가 먼저 지은 앞부분과 주생이 이어 지은 뒷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은 집 가득 봄 기운이 흐드러져 다른 꽃가지에 걸리고 우리 향로에선 연기가 하늘하늘 창안의 고운님은 시름으로 늙어가거늘 근심스레 잠 깨니 방초가 아리답네. 길 잃고 복내도에 들어왔다가 누가 알았으리 두목이 방초를 찾게 될 줄을. 잠 깨어 문득 새소리 들리는데 빛이 빛주렴에 그림자 없고 붉은 난간에 새벽빛이 비치네. 복내도는 신선이 산다는 섬이고 두목은 당나라의 시인으로 미남인데다 풍류남아로 유명했는데 여기서는 주생을 가리킵니다. 방초는 배도를 가리킵니다. 길을 잃고 신선의 섬에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났다는 이 노랫말은 두 사람의 만남을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노랫말 짓기가 끝나자 배도가 일어나 야곡선의 서아주를 따라 주생에게 권했습니다. 야곡선은 옥처럼 광택이 나게 구운 돌로 만든 술잔이고 서아주는 술 이름입니다. 주생은 마음이 술 마시는 데 있지 않았으므로 사양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도는 주생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처연히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가문은 본래 호족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천주 시박사의 제거를 지내셨는데 죄를 지어 벼슬을 잃고 평민이 되셨어요. 그 뒤로 자손들이 가난을 면치 못해 집안을 다시 일으키지 못했지요. 저는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에서 자라 지금에 이르렀어요. 정절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고 싶었지만 기적의 이름을 올린 처지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잔치를 벌이며 억지로 즐겨야 했어요. 하지만 한가로이 혼자 있을 때마다 꽃을 보면 눈물을 삼켰고 달을 보면 넋이 녹아내렸답니다. 지금 서방님의 훌륭한 풍채와 빼어난 재주를 보니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잠자리 시중을 들고 영원히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신 뒤에 제 이름을 기적에서 빼내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훗날 저를 버리고 평생 돌아보지 않으신다 해도 은혜에 감사할 뿐 어찌 감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고는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생은 그 말에 몹시 감동해서 다가가 배도의 허리를 안고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대장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세. 굳이 그런 말까지 안 하더라도 설마 내가 그리 무정한 사람이겠나. 배도가 눈물을 거두고 낯빛을 고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자는 신의를 지키건만 남자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서방님께선 이익과 곽소옥의 일을 모르십니까? 서방님이 만일 나를 버리지 않겠다면 서약서를 써주세요. 이익과 곽소옥은 당나라의 전기소설 곽소옥전의 남녀 주인공입니다. 이익이 곽소옥을 배신하자
곽소옥은 원망을 품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도는 이 고사를 들어 주생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고급의 비단 한 자를 꺼내 주생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생은 붓을 휘둘러 이렇게 썼습니다. 청사는 늙지 않고 녹수는 길이 흐르네.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밝은 달에 맹세하노라. 쓰기를 마치자 배도는 주생이 써준 서약서를 정성껏 봉투에 담아 치마띠 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고당부를 노래하니 짝을 찾은 두 사람의 기쁨은 김생과 취취, 위랑과 빙빙보다 더했습니다. 고당부는 초나라 회왕과 무산 여신의 사랑을 노래한 부 이름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김생과 취취, 위랑과 빙빙은 모두 전등 신화에 나오는 연인들의 이름입니다. 이튿날 주생은 밤사이 사람들의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배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몇 리 떨어진 곳 물가에 붉은 대문집이 있는데 바로 승상을 지내신 노 아무개 댁이어요. 승상이 돌아가신 뒤로 부인은 미혼인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과 함께 살며 날마다 가무 구경하는 걸 소일거리로 삼고 계셔요. 어젯밤도 승상 부인이 기녀들을 불러 잔치를 여신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주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가에 붉은 대문집, 아름다운 가무 소리, 미혼인 따님. 이것들이 주생의 마음속에 새로운 호기심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생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배도의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용금문을 나서서 수홍교에 이르니 과연 구름이 연이어 있는 듯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바로 물가에 있다던 붉은 대문집이었습니다. 온갖 문양이 아로새겨진 굽은 난간이 푸른 버드나무와 붉은 살구나무 사이로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생황과 피리의 아름다운 가락이 아득히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때때로 음악이 그치면 또랑또랑한 웃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주생은 다리 위에서 서성이다가 옛날 풍의 시 한 편을 지어 기둥에 썼습니다. 버드나무 너머 호수 있고 호수 위엔 다락집. 붉고 푸른 기와의 봄빛이 비치네. 향그런 바람에 웃음소리 실려오지만 꽃에 가려 다락집 속 사람은 보이지 않네. 부러워라 꽃 사이를 나는 제비 한 쌍이요. 마음대로 주렴 속을 날아드나니. 서성이며 차마 발길 돌리지 못하는데 석양의 고운 물결 나그네 시름 더하네. 꽃 사이를 마음대로 나는 제비를 부러워한다는 구절에 이미 주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 담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저 안에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시 한 편에 새겨졌습니다. 서성이는 사이에 차츰 석양은 붉게 물들고 저물녘 안개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젊은 여성 한 무리가 붉은 문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데 금빛 안장과 옥으로 만든 제갈에서 나오는 광채가 사람에 비쳤습니다. 주생은 배도가 그 중에 있으리라 여기고는 즉시 길가 빈 가게 안으로 몸을 숨긴 채 그들을 엿보았습니다. 10여 명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지만 배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생이 몹시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리 옆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말탄 일행은 멀리 떠나간 뒤였습니다. 주생은 곧장 붉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락집 아래까지 가보았으나 역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걱정으로 바뀔 즈음에 희미한 달빛이 비쳐 다락집 북쪽에 있는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가에는 온갖 꽃들이 싱그럽게 피어 있고 꽃들 사이로 구불구불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주생은 가만히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꽃길 끝까지 가니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서쪽으로 꺾어서 수십 걸음을 걷자 멀리 포도시렁 아래로 집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매우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비단 창이 반쯤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등불 그림자 아래로 붉은 치마와 푸른 소매가 어른거리며 오가는 것이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았습니다.
주생은 몸을 숨기고 다가가 숨죽여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금빛 병풍이며 화려한 이부자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주색 비단지고리를 입은 부인이 배옥으로 만든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50살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좌우를 둘러보는데 참으로 맵시 있는 자태였습니다. 부인의 곁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풍성한 검은 머리에 두 뺨은 취한 듯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을 옆으로 돌릴 때면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달 같고 어여쁘게 웃음 지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모습 같았습니다. 부인과 소녀의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선 앵무새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약돌만도 못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배도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만큼 눈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생은 구름 너머로 넋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배도가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부인이 완강히 만류했습니다. 배도가 더욱 간절히 돌아가기를 청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자가 전에는 이러지 않더니 오늘은 왜 이리 급히 가려고 하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는 겐가? 배도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물러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물으시는데 제가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생과 인연을 맺은 일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미처 뭐라 말하기 전에 소녀가 미소 지으며 배도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좋은 만남을 망칠 뻔했네요. 부인 역시 웃더니 돌아가기를 허락했습니다. 주생은 재빨리 뛰어나와 배도의 집으로 먼저 돌아와서는 이불을 끼고 누워 잠든 채 하며 우레처럼 코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뒤이어 돌아온 배도는 자고 있는 주생의 모습을 보더니 즉시 손으로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무슨 꿈을 꾸셔요? 주생은 배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를 읊었습니다. 꿈에 오색구름 휩싸인 유대에 가서 화려한 장막 안에서 선화를 보았지. 배도가 환한 기색으로 힐난했습니다. 선아라니 대체 누구예요? 주생은 대답할 말이 없자 시를 마저 지었습니다. 잠깨 보니 기뻐라 선화가 와 있네. 꽃과 달이 집에 가득하니 어이할까나. 그렇게 시를 읊고 주생은 배도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선화 아닌가. 배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님은 저희 설랑이시로군요? 그로부터 두 사람은 상대방을 설랑과 선아라고 불렀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늦게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부인께서 다른 기녀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그 댁따님 선아의 방에 저만 따로 남게 하시더니 작은 술상을 또 베푸셨기에 조금 늦게 됐어요. 주생이 좀 더 자세히 캐묻자 배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자가 반경이에요. 나이는 이제 막 18이 되었지요. 용모와 자태가 곱고 우아해서 속세의 사람이 아닌 듯해요. 노랫말도 잘 짓고 자수도 잘하니 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선아가 어제 풍입 속 노랫말을 새로 짓고 여기에 곡조를 붙이려 했는데 제가 음악을 할 줄 알기에 머물러 함께 곡조를 만들어 보았던 거지요. 노랫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소. 배도가 낭낭한 목소리로 노랫말을 읊었습니다. 창가의 꽃은 흐드러지고 애는 더디 가는데 고요한 집에 주렴을 들이우네. 모래가엔 청둥오리 석양을 받으며 부럽게도 봄물에 쌍쌍이 몸을 씻누나. 버드나무 너머로 안개가 자욱하고 안개 속엔 실버들이 하늘거리네. 미인이 잠 깨어 난간을 기댈 때 근심으로 미간을 찡그리네. 제비 새끼는 지지배배 꾀꼬리 소리 함께 들려오는데 한스러워라 내 청춘 꿈속에서 쇠해가네. 비파 잡고 한 시울 타보지만 노래 속에 깃든 원망 그 누가 알리? 배도가 한 구절씩 읊을 때마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그 기이함에 탐복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랫말은 규방 여인의 봄날 마음을 곡진하게 그려냈으니 비단의 시를 수놓던 소양난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아의 글솜씨에는 아직 미칠 수 없겠어. 거짓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주생의 마음속엔 선화에 대한 감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화를 보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으며 이제 그 재능에까지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주생은 선화를 본 뒤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억지로 웃음 지으며 기뻐하는 척할 뿐 마음속엔 온통 선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어린 아들 구경을 불러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12살인데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훗날 성인이 되어 어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랑의 남편 주생이 글 잘하는 선비라고 들었다. 주생에게 가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부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매우 엄했기에 구경은 감히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날로 즉시 책을 들고 주생에게 갔습니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이제 됐구나 생각하며 제삼 겸손하게 사양한 뒤 마침내 구경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집에 없는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구경에게 말했습니다. 수업 받으러 오가기가 몹시 힘들겠구나. 너희 집에 빈 방이 있어 내가 너희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너는 오가는 고생을 하지 않을 거고 나도 너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구경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바라던 바이옵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사정을 고하고 그날로 주생을 맞이해 왔습니다. 배도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랑은 다른 여자가 생기셨나요?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니 대체 어찌된 일이어요? 듣자 하니 승상댁 장서가 3만 권이나 되는데 부인께서 승상의 옛 물건을 함부로 집 밖에 내놓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구려. 그래서 그 댁으로 들어가 세상에 보지 못한 책들을 읽어보려는 게요. 서방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게는 복이지요.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긴 했지만 낮에는 구경과 함께 지내고 밤에는 집안의 문단속이 철저해서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며 열흘을 보내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본래 선아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건만 지금 좋은 봄날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황화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깊은 밤에 선화의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잘 되면 높은 감투고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날 밤은 달이 없었습니다. 주생은 몇 겹 담장을 넘어 선화의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복도가 구불구불하고 주령과 장막이 겹겹이 쳐 있었습니다. 한참을 응시하니 인기척은 전혀 없고 다만 선화가 불을 밝힌 채 연주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생은 난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선화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선화는 연주를 마치더니 작은 소리로 소동파의 하신랑을 노래했습니다. 주렴 밖에 그 누가 문을 밀쳐서 요대 노래 부르던 단꿈을 깨우나. 누군가 했더니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네. 주생이 즉시 주렴 아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바람소리라 하지 마오. 진짜 님이 오셨으니. 선화가 못 들은 척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 주생은 안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선화는 나이가 어린데다 몸도 약해서 정사를 견디지 못하더니 이윽고 옅은 구름 사이로 비가 쏟아지듯 하면서 버들 같은 자태에 꽃 같은 아름다움을 내뿜고 보드랍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얼굴을 살짝 찡그려 웃음 지었습니다. 주생은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듯 정신이 아득히 녹아내려 새벽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문득 맑은 꾀꼬리 소리가 난간 밖 꽃밭에서 들려왔습니다. 주생은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새벽 기운이 아슴푸레했습니다.
선화는 문 밖으로 나가 주생을 전송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비밀이 누설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예요. 주생은 가슴속이 꽉 막히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주생은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간신히 좋은 인연을 맺었건만 왜 이리 야박하게 대하시오. 방금 한 말은 농담이에요. 노여워 마시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주생은 알겠소. 알겠소. 연신 대답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선화는 방으로 돌아와 초여름날 새벽에 꾀꼬리 소리를 듣다는 절구 한 편을 지어 창 위에 썼습니다. 어둑한 구름에서 비가 내린 뒤 푸른 버드나무 향기로운 푸른 그림 같고 안개 같네. 봄날의 시름은 봄과 함께 가지 않고 어이의 새벽 꾀꼬리 따라 베개 곁에 왔는지. 밤이 되자 주생은 다시 선화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득 담장 아래 나무 그늘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생은 누군가에게 들킬까 겁이 나 발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발소리를 냈던 사람은 파란 매실을 던져 주생의 등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주생은 낭패하여 도망갈 곳을 찾을 수 없자 대숲 아래로 몸을 던져 엎드렸습니다. 발소리를 냈던 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겁내지 마세요. 앵앵이 여기 있어요. 앵앵은 당나라의 문인 원진이 지은 정기소설 앵앵전의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주생은 그제야 선화에게 속은 줄 알고 일어나 선화의 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인단 말이오. 선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서방님을 속이겠어요? 서방님이 혼자 겁을 먹은 게지요. 향을 훔치고 옥을 훔쳐냈으니 겁먹지 않을 수 있겠소. 향을 훔치고 옥을 훔쳤다는 것은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주생이 선화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창 위에 적힌 시를 보고는 마지막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인에게 무슨 시름이 있기에 이런 말을 했을꼬. 선화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자의 몸은 늘 근심과 함께 살아가지요. 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게 되기만 바라고 만나고 난 뒤에는 헤어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 여자의 몸이 어디 간들 근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서방님께선 남의 집 처녀를 엿보는 잘못을 범하셨고 저는 부정하게 남자를 만나는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이 생겨 우리의 일이 드러나고 만다면 친척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마을에서도 천시당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서방님과 손잡고 평생을 함께하고자 한들 어찌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은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고 잎사귀 사이로 꽃이 핀 것과 같아서 한때의 즐거움이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흘리는데 구슬 같은 눈물에 알알이 원한이 맺히며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생은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소. 중매를 통해 혼약을 맺고 모든 예를 갖추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테니 걱정할 것 없소. 선화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시집가서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이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조상께 제사를 올리겠어요. 선화는 화장품 상자에서 작은 솜거울을 꺼내 둘로 쪼개더니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다른 하나는 주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하촉을 밝히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이 거울을 다시 합하기로 해요. 또 비단 부채를 주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 마음을 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모쪼록 남편과 함께 봉황을 타고 하늘에 올랐던 농옥을 기억하시고 가을날 비단 부채에 원망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항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환한 달을 보듯 이 거울을 어여삐 여겨주세요. 가을날 비단 부채란 부채가 여름에만 소용되고 가을에는 소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실연당한 여인이 자신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항아는 달나라에 산다는 선녀입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만났다가 새벽에 헤어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으니 배도가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배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선화는 밤에 주생의 방에 와서 몰래 주생의 가방을 뒤지다가 배도가 주생에게 준 시 몇 편을 발견했습니다. 선화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책상 위에 있던 붓으로 배도의 시를 까맣게 뭉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남이라는 사패의 노랫말 한 편을 새로 지은 다음 비취색 비단에 써서 주생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선화가 지은 노랫말은 이러했습니다. 창밖에 드문드문 반딧불빛 깜박이고 높다란 누각에는 달이 걸렸네. 섬돌에는 대나무를 지나는 바람소리, 주렴에는 오동나무 그림자, 밤은 고요하고 사람은 시름겹네. 방탕한 그대는 소식도 없이 어디서 한가로이 논이는지 생각지 않으리라. 헤어질 마음 끊이지 않으면서도 부질없이 동트기만 기다리네. 하루는 부인이 잔치를 열고 배도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주생의 학문과 품행을 칭찬하는 한편 아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는데 감사하며 이런 뜻을 주생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배도는 이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앉아 있다가 문득 주생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노랫말이 먹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아남이 노랫말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선화의 소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배도는 매우 화가 나서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소매 속에 넣고 주생의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놓은 뒤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경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처남을 가르치자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생은 무안해져 얼굴과 목덜미가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배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주생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며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주생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정을 통하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사통하는 것이 군자가 할 일입니까? 들어가 부인께 모든 사실을 아뢰렵니다. 배도가 휙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허둥지둥 배도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주생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애걸했습니다. 선화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면서 차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배도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서방님이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제가 맹세를 지킬 수 있겠어요? 주생은 어쩔 수 없이 선화의 집에 다른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도는 주생과 선화의 일을 알게 된 뒤로 다시는 주생을 설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았던 것이 생각나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생은 선화 생각이 간절하여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병들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지도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경이 벼랑간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백방의 약이 효염이 없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주생은 제수를 갖추어 가서 구경의 영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화 또한 주생을 생각하다가 병이 들어 혼자 힘으로는 거동도 할 수 없었는데 홀연 주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화는 옅은 화장에 소복 차림으로 주렴을 친 방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생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서니 바라보니 멀리 선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길에 정을 담아 보내고 나와 잠시 서성이다 돌아보니 선화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배도 또한 배신감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더니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배도는 죽음에 임박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천한 제가 서방님의 그늘에 의지해 살아왔거늘 꽃이 시들기도 전에 두견새가 먼저 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제 서방님과 영원히 이별이군요. 화려한 옷과 아름다운 음악도 오늘로 끝이고 지난날의 바람도 이미 허사가 되었네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죽은 뒤 선화를 아내로 맞으시고 서방님이 자주 오가는 길가에 제 뼈를 묻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죽어도 산 것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꽃이 시들기도 전에 두견새가 먼저 운다는 것은 자신의 때에 이른 죽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하더니 한참 뒤에 다시 깨어나 눈을 뜨고 주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렇게 몇 번이나 연이어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생은 몹시 애통해했습니다. 곧이어 주생은 배도의 소원대로 호수가 큰 길가에 배도를 묻고 제문을 지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매천거사는 제수를 갖추어 배랑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 아, 훌령이요. 그대의 마음은 꽃처럼 아름답고 그대의 자태는 달처럼 아리따웠습니다. 춤은 바람에 날리는 장대의 버들개지 같았고 미모는 깊은 골짜기에서 이슬을 머금고 붉은 꽃을 피운 난초보다도 빼어났습니다. 교묘한 시는 소양남과 짝을 이룰 만했고 고운 노랫말은 가오나도 이름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이름은 비록 기적에 묶여 있었지만 지조는 정숙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탕한 마음이 바람에 흩날리는 버들개지 같고 고단한 자취가 물에 뜬 부평초 같았는데 그대를 만나 사랑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평생 조이 지내면서 서로를 잊지 말자며 밝은 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고요한 밤구름이 보이는 창가에서 맑은 봄날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술 한 동이 앞에 두고 음악을 즐기던 일이 눈에 선하건만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 되어 즐거움이 다한 자리에서 슬픔이 피어나게 되리란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비취색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원앙새 다정하게 논이는 단꿈도 이미 깨졌습니다. 우리 즐겁던 마음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우리가 나눈 은정은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도 비단치만은 색이 바랬고 귀 기울여도 패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한자짜리 비단에는 향기가 아직 남았고 비파는 부질없이 은상 위에 놓여있나니 그대의 집은 여종에게 맡기렵니다. 아, 다시 못 만날 아름다운 사람, 그대의 마음과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꽃같은 모습이 또렷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 하늘과 땅처럼 나의 한스러운 마음은 아득하거늘 타양에서 짝 잃은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입니까? 옛날 타던 배를 다시 고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넓은 바다, 험한 세상이 놓여있겠지요. 만리 백길에 돛담배 한 척 가고 또 간들 의지할 곳이 있겠습니까? 훗날 다시 그대의 무덤에 와 곡하고자 하나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구름은 산으로 돌아가고 물결은 강으로 휘둘거늘 그대는 한번 가더니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술을 따라 제사 지내며 글을 지어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바람 앞에서 고안하니 아름다운 훌령은 여기 임하소서. 아, 슬프도다. 상양. 이 제문을 읽노라면 주생이 배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인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배도가 곁에 있을 때 그는 배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생은 제사를 마치고 배도의 여종 2명과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집을 잘 건사하도록 해라. 내가 훗날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와 너희들을 거둘 테니. 여종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씨를 어머니처럼 모셨고 아씨는 저희를 친딸인 양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들의 운명이 기박해서 아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저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서방님뿐인데 지금 서방님마저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여종들은 큰 소리로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생은 거듭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뿌리며 배에 올랐지만 차마 배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생은 수홍교 아래에서 묵었습니다. 멀리 선화의 집을 바라보니 은빛 등불과 붉은 촛불이 숲을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주생은 이미 지나가 버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장상사 한 편을 지어 읊었습니다. 꽃의 안개 가득, 버들의 안개 가득, 봄빛의 의지에 소식 전하고 초록빛 참 깊은 곳에 잠이 들었지. 좋은 인연이었나, 나쁜 인연이었나. 새벽녘 집의 은축은 아련한데 구름 낀 물가에서 배를 돌리네. 주생은 새벽까지 신음하고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떠나자니 선화와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쉽고 머물자니 배도와 구경이 이미 죽은 지금 몸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닻을 올리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선화의 집과 배도의 무덤을 차츰 뒤로 하며 산고비를 돌아 강으로 나아가니 얼마 안 있어 이미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생의 외가 친척 중에 장시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호주의 거부로 예전부터 주생 집안과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주생은 그 집으로 가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장노인은 주생에게 방을 내주며 매우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생의 몸은 비록 편안해졌지만 선화를 사모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이 어느덧 새봄이 돌아오니 만력 임진년이었습니다. 만력 임진년이란 바로 1592년입니다. 장노인은 주생의 얼굴이 날로 초췌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싶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생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자 장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노승상과 일가여서 두 집안이 대대로 잘 알고 지냈다. 내가 혼사를 추진해 보마. 이튿날 장노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한 뒤 늙은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 혼사를 의논하게 했습니다.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며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역시 선화의 병이 주생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선화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주생이 이미 떠나버린 뒤라 어쩔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장노인의 아내 노씨의 편지를 받게 되자 온 집안이 몹시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선화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몸단장을 하니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구월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생은 날마다 포구에 나가 선화의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떠난 지 열흘이 못 되어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결혼 약속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선화가 쓴 편지를 주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생은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분향기와 눈물 흔적이 가득해서 그동안 선화의 슬픔과 원망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박한 운명을 타고난 선화가 목욕제계하고 서방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본래 약한 몸으로 깊은 규방에서 자랐습니다. 꽃다운 나이가 훌쩍 지나간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거울을 덮고 제 자신을 애석히 여겼으며 님 그리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사람을 대하고 보면 부끄러움만 잃었어요. 큰 길에 버드나무를 보면 춘정이 일렁이고 나뭇가지 위에서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새벽녘 꿈결 같은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운 나비가 마음을 전하고 하기 길을 인도하여 달밤에 멋진 서방님이 제게로 오셨지요. 당신이 이미 들어오셨는데 제가 감히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옥절구로 선약을 다 찧었건만 하늘에 오르지 못했고 달처럼 둥근 거울을 반씩 나눠 간직했건만 우리의 깊은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지속되기 어렵고 아름다운 기약 어긋나기 쉽다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상심할 뿐입니다.
님 떠나고 봄은 찾아왔건만 서방님의 소식은 끊어졌어요. 백꽃에 비 뿌리던 날에도 해 저물녘까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천만 번 몸을 뒤척이며 초췌에만 가니 이 모두 서방님 때문입니다. 비단 장막 안이 텅 비어 낮은 적적하고 은빛 등불이 꺼져 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룻밤 몸을 그쳐 백년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고 남은 꽃잎은 뺨을 때리고 조각 다른 눈동자에 맺혀 있습니다. 혼이 다 녹아버리고 온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죽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지금 월화노인이 기쁜 소식을 전해 결혼할 날을 기약하게 되었지만 홀로 지내는 근심으로 병이 깊이 들어 얼굴에는 고운 빛이 줄어들고 머릿결에선 광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서방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예전만큼 사랑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걱정한 것은 제 마음을 모두 토로하지 못한 채 아침 이슬처럼 급작스레 쓰러져 구천에서 끝없는 한을 품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속마음을 모두 말했으니 깊은 규방에 긴긴 밤 갇혀 지낸다 해도 아무 원한이 없어요. 첩첩산중 첫 미길의 편지도 자주 전하기 어려워 목을 빼고 멀리 바라보노라면 뼈가 부서지고 넋이 빠져 날아가는 듯합니다. 호주는 궁벽한 곳이라서 땅에서 나오는 독한 기운이 무섭다지요. 각별히 몸을 아끼시고 부디 건강히 계세요. 천만 갈래 마음을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는 하인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선아가. 편지를 다 읽은 주생은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 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슬퍼하고 한편으로 기뻐하며 혼례를 올릴 9월까지 손꼽아 보니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혼례 날짜를 앞당기고 싶어 장노인에게 재차 하인을 보내달라고 청하고는 선화에게 보낼 답장을 썼습니다. 방경에게 삼생의 인연으로 천리 길을 넘어 편지를 받으니 당신을 그리는 마음이 어찌 생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당신의 집에 들어가 정원에서 논일다가 춘정이 한번 일어나자 육정을 금할 수 없어 꽃돌기 사이에서 약속을 맺고 달빛 아래에서 인연을 이루었습니다. 외람되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 서로 맹세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생애에는 당신의 깊은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을 조물주가 시기할 때가 많다더니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룻밤 이별이 몇 년의 한이 될 줄. 서로 멀리 떨어져 산천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 한 필에 몸을 싣고 하늘 끝에 홀로 서서 몇 번이나 상심했던지 모릅니다. 기러기가 옷땅구름 위에서 울 때, 원숭이가 초땅 산속에서 울부짖을 때, 여관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쓸쓸한 등불 아래 있노라면 사람이 목석이 아닌 다음에 어찌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방경이요. 이별의 아픈 마음은 당신도 잘 알겠죠. 하루가 3년 같다는 옛말이 있더니 그렇게 치자면 한 달은 곧 90년이 되는군요. 결혼 날짜를 잡은 가을까지 기다리다가는 저 거친 산의 메마른 잡초 속에서 내 시체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간데 없는 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종이를 앞에 두고 오열합니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천하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급박하게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는 나라이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조선이 무너지고 나면 압록강 서쪽 지역 또한 베개를 편히 베고 잘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에 존망이 걸린 일이니 어찌 천자가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황제는 제독 이여송에게 특명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외적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이때 행인사의 행인 설번이 조선에 갔다가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흉노를 잘 막고 남방 사람들은 외적을 잘 막습니다. 이번 정벌은 남방의 병사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호남성과 절강성 등의 각 고을에서 병사를 급히 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격장군 한 사람이 평소 주생의 이름을 알고 있어 서기의 직책을 맡기려 했습니다.
주생은 극구 사양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개인의 사랑과 약속은 속수무책으로 짓밟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생은 조선에 이르렀습니다. 주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 풍의 칠언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전편은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이 이러했습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정에 오르니 첩첩이 푸른 산 어찌 그리 많은지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 가로막지만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이듬해인 계사년 1593년 봄에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깊은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마침 불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잠옷 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생은 답사행 한 편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에 한토로 하기 어려운데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줄지어나네. 객창에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어들. 황혼역 빗소리를 어이 참아 들을고 낭원의 구름 아득하고 영주의 바다는 막혀있나니 주렴 들이운 옥루는 어디쯤인지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되어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갔으면.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차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화간집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 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준 시가 10여 편 들어 있었습니다.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도 시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원진의 회진시 형식을 본떠 30운의 배율을 지어서 책의 끝장에 써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 뿐이요.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되지 않겠소. 동풍은 이미 주랑편이니 교씨가 남의 집에 간 일이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동풍은 이미 주랑편인이라는 것은 당나라 시인 두목의 적벽시에서 따온 말로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는데 주생은 거듭 고맙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건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27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계사년 5월에 무언자 권여장이 쓰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생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조선의 시인 권필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진 전쟁터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선비와 글로 나눈 대화 속에서 이 기구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배도는 죽었습니다. 선화와의 혼례는 전쟁에 가로막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생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국의 여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그림 같은 그 선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도였습니다. 그녀는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평생 곁에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소원은 선화를 아내로 맞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자신을 대신할 여인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선화의 편지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몸을 그쳐 100년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죽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를 바라고 만나고 나서는 헤어질까 두려워한다는 선화의 말은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하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도 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더 빛나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뻗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주생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배도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꽃이 시들기도 전에 두견새가 먼저 올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모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두견새가 먼저 울어버립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오늘 밤 달빛 야담이 전해드린 이야기 주생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조금 더 잘해주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종종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